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8월 마지막 강의네요. 9월부터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보죠. 시험 볼 때까지 6번. 여러분들이 미리 시험 보고 나중에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가가지고 마지막 시간은 보통 시간을 많이 할애 못해서 좀 할애할 수 있도록 지금 287페이지 할 차례죠. 뒤에 시간을 좀 여유를 남겼는데 프린터, 상가 주택 비교한 프린터 내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 상가는 민법에 민사특별법에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니까 지난달에 내드린 거 있어요. 지난달에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은 다시 받으시면 되고요. 지난달에 내드린 거 있죠. 주택 상가 비교하는 거. 자, 먼저 주택은 주거용 임대차, 주거용 건물만 적용됩니다. 이때 주거용 건물인지는 사실상 용도입니다. 실제 용도입니다. 공부상,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이 우리 이번에 6월 1일부터 생긴 주택임대차 신고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죠. 그런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역,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죠. 그때 주택자금 조달 계획은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그 주택법상 주택은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임대를 하면 임대차 신고는 해야 된다고요. 무슨 법인지 그걸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상가도 역시 실제 사용 용도입니다. 실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택은 모든 주택이 다 적용되는데 반해서 상가는 모든 상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아닌 교회 건물이라든지 동창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들을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가정 어린이집, 아파트 1층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은 만약에 주택으로 사용 안 한다면 주택 임대차보호법도 아니고 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면 민법 임대차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 어린이집, 아파트 상가 1층은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 제외인데 주택 상가 모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8번 계속 출제됐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 여관에 모텔에 숙박 계약을 하는 것도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러나 그건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가의 경우에는 보면 눈물의 폐업 처리 해가지고 깔세 이런 식으로 3개월 폐업 처리 해가지고 장사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대항력은 주택의 경우 인도가 이사죠. 이사. 전입신고가 주민등록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고요. 상가는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신청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둘 다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자, 우선 면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고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죠.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데 주택은 확정일자를 동주민센터,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 상가는 세무서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사업자 그 확정일자를.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있고 우선 변제가 있는데 법조문에는 최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그래서 시험에 최우선 변제 이렇게 안 나오고 시험에 어떻게 주로 나오냐 하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그 밖의 채권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법 8조에 의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같은 말이고요. 법에는 최라는 법조문은 없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는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인데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고요. 대항 요건, 대항력을 판례는 거의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는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대항력에 확정일자. 대항력은 이사, 주택이든 상가든 둘 다 이사는 해야 되고요. 주택은 전입신고, 상가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은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면 3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 예를 들면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건저당도 3일이다. 이런 경우 누가 먼저, 건저당권도 3일이면 이 건저당하고 확정일자 중에서 경매 넘어가면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동순입니다. 둘 다 3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이사를 3일날 하고 전입신고를 2일날 하고 확정일자를 1일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금융기관에 들어가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주인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미리 받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확정일자 미리 이사하기 전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확정일자는 1일이고 이사는 3일, 전입신고 2일이고 건저당은 여전히 3일이면 이 건저당권자와 확정일자부 임차권 중에서 누가 먼저 배당받는다? 건저당이죠. 건저당은 3일이고 그대로 3일이고 확정일자는 비록 1일날 우선면제 효력이 생기는데 대항력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저당이 먼저 배당받고요. 만약 건저당이 4일이라면 같은 4일이지만 주택은 4일 오전 0시에 우선면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주택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민법시험에도 출제되고 중개실무에도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지문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풀어봤는데요.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우선면제 받는다 못 받는다. 아파트 동호수, 제가 말을 잘못했네. 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우선면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라고 문제 나왔죠. 민법시험에도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우선면제 받는다고요? 그렇게만 시험에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전제 조건은 전입신고하고 이사는, 전입신고는 동호수 똑바로 했고 단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만 동호수가 누락된 경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왔다고요. 그냥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우선면제 효력이 있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앞에가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대항력을 갖췄다는 전제하에서고요. 대항력을 못 갖추면, 즉 전입신고할 때는 동호수 안 적고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 적어도 우선면제 못 받죠. 전입신고는 공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똑바로 해야 된다고. 아파트면 공동주택이면 동호수 정확하게 적어야 우선면제 받는다고요. 단 전입신고할 때만 정확하게 적었다면 비록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우선면제 받는다고요. 민법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최우선면제 받는 걸 보면 이게 5월 11일, 올해 5월 1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5월 11일. 그럼 5월 11일 전에 5월 10일 시행일 전 담보물권 취득자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다음에 제가 동형 모의고사에 이게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올해 응시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년부터 당장 상대평가 한다고 지금 뉴스에 계속 일요일 날 계속 나오더라고요. 당장 내년부터 상대평가 한데 그게 확정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뉴스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도 40만 명 넘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5월 11일부터는 이걸 적용받고, 만약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이 법 시행일 전에 되어 있다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죠. 5월 10일 날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서울에서는 3,7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받는다고요.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하면 되고요. 어쨌든 이게 올해 바뀌었습니다. 5월 11일부로. 옛날에 1억, 옛날 거 기억할 필요도 없는데 1억 1천만 원에 3,700이었었죠. 지금 기본서 같은 데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5천만 원까지 나누기 3을 해서 5천만 원까지 1억 5천만 원도 5천만 원. 오늘 뭐 오후에 문제 하나 내놨는데 만약에 1억인 경우도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도 5천만 원, 5천만 원이라도 5천만 원 재우서 면제받는다고요. 1억 5천 이하인 경우 전부 5천만 원까지 재우서 면제받는다고요. 1억 5천이면 나누기 3을 해서 5천만 원이고, 그럼 9천만 원이면 나누기 3을 해서 3천만 원 받는 게 아니고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재우서 면제받죠. 그럼 만약에 보증금이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밖에 못 받겠죠. 당연히 보증금 한도 내에서. 문제를 어렵더라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제가 뭐 오후 듣는 분들은 6번 보는데 앞에 3번은 쉽게 문제를 냈고요. 나머지 3번은 오늘까지는 좀 어렵게 냈어요. 저도 어렵게 내면 힘들어요. 문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쉽게 내면 저도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어렵게 내면 엄청 스트레스를 또 받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참아야 돼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쉽게 해서 문제를 쉽게 내면 되는데, 조금만 틀어놓고 어렵게 내버리면 연습을 안 하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좀 새로운 유형 이런 걸 한두 문제씩은 꼭 넣을 거예요. 전부 다 뭐 40문제 다 그렇게 내지는 않겠지만 한 30문제는 기존 패턴대로 내고 한 10문제 정도는 조금 어렵고 새로운 유형 이런 걸 첨가를 하겠다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시험이.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 동형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온다고 짜증낼 필요는 없다고요. 실제 시험에 잘 나오려면 미리 고통을 받아봐야 돼요. 지금 편하고 기분 좋았다가 실제 시험에 점수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김포가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김포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세종, 용인, 화성에 김포까지 포함되었다. 옛날에는 나누기 3을 해가지고 뒤에 끝다리가 나오면 절상을 했었습니다. 올려주는데 지금은 절하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1억 3천 나누기 3을 하면 4,300, 뭐 33만 3,300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걸 버려버렸다고 뒤에 끝 숫자가 나온 걸 절하, 절상이 아니고, 마찬가지 이것도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게 평택하고 이천, 파평윤씨가 아니라 파평광안이씨 이렇게 암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지역을 낼 수도 있다고요. 이천하고 평택이 5월 11일부로 신설됐다고요. 이천, 평택, 파주, 광주, 안산 이런 곳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천만 원까지, 3천만 원까지가 아니라 나누기 3을 해서 뒤에 숫자를 절하를 해서 2,3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습니다. 기타 지역은 옛날에 5천만 원이었죠. 옛날 거는 뭐 굳이 기억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이거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안 낼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걸 앞으로 6번 동안 40문제씩 하면 6, 4, 24, 240문제 풀어보면 아마 웬만한 거는 거의 다 한 번은 풀어봤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가 좀 어려운데요. 주택은 이게 2개밖에 없는데 상가는 숫자가 3개잖아요. 이 숫자는 주택에는 없는 숫자라고요. 주택은 모든 주택이 다 적용되죠. 근데 상가는 이 금액 이하만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최단기 존속 기간 5%밖에 못 올린다, 월차임 전환율 이런 거 다 적용 안 됩니다. 이 금액 초과하면. 단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9억을 초과하더라도. 임시 특례 규정, 임시 특례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해서 월세 도저히 못 낼 형편이라도 그냥 내쫓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어요.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는데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우리 암기 프린트에 다 나와 있긴 한데 갑자기 몇 번에 있는지 표준계약서 있기는 있어요. 지금 몇 번에 있는지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54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54번의 맨 밑에 보면 까만 별표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줄임말이죠.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주어를 주의하시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이거 말 바꾸면 헷갈리죠. 그래서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요건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된다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은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 즉 상가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고 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권리금 제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을 테니까 건물주께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죠. 6개월입니다. 자, 10년 끝났으면 판례가 있는데 10년이 끝났는데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없다. 계약기간 더 이상 갱신할 수 없다고 이제 10년 끝나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그런데도 세입자한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 안 해줘도 된다. 답이 뭐냐고요? 해줘야 되죠. 무조건 기회는 보장해 줘야 됩니다. 100년 장사를 하고 나가더라도 세입자한테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줘야 됩니다. 주인이 권리금을 내줘야 될 필요는 없지만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환산보증금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9억은 환산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것도 환산보증금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6,500만 원 요거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입니다. 최우선 면제는 6,500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이건 또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합니다. 끊어서 올립니다. 절상을 하면 2,2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주택의 경우 절하를 한다고 했죠. 뭐 절하 하는지 절상하는지 그거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이 숫자를 기억하려면 나누기 해서 뒤에 끝달이 아마 2,100 얼마 나오는 걸 올려줬다고요. 이거는 그래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요. 500만 원이고 월세가 60만 원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얼마입니까? 환산보증금은 6,500이죠. 서울에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이런 경우 최우선 면제 얼마 받냐고요. 상가 경매 넘어가면 2,200 받는다, 500 받는다, 6,500 받는다, 0원 하나도 못 받는다. 답은 500만 원 받는다고요.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받는다고요. 내놓은 돈이 500밖에 없는데 2,200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놓은 돈보다 더
자기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배당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는 주택, 상가 모두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 존속 기간은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 다년생 식물재배지는 5년,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모두 없습니다. 민법 전세권은 최단기 1년, 건물 전세권 최장기 10년, 민법의 지상권 최장기는 규정이 없고 최단기는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시험에 우리 중개실무에 나왔습니다. 민법 임대차까지 중개실무에. 실무는 전 과목이 다 나올 수 있죠. 최단기 존속기간, 그래서 기억을 하라고요. 그 다음에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주택의 경우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고요.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아무 말 안 하면 주인, 세입자 둘 다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고요. 자동 연장되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은. 그러면 만약에 상가를 처음에 6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상가 처음에 6년 계약 체결했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6년 더 장사할 수 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4년만 더 장사할 수 있다. 아예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 답은? 할 수 없다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려면 6년 해야 되는데 요구 거부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다만 6년 끝날 때까지, 6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데 6년 연장되는 게 아니라 1년 더 연장된다고요. 자동 연장은 계약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주택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은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6년짜리, 7년짜리 이런 거는 계약갱신 요구 못한다고. 합하면 10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럼 3년짜리면 3년 해서 9년까지 장사할 수 있겠죠.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1년씩 했으면 계속 갱신 요구하면 10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은 1회에 하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임대차를 했는데 주인이 처음에 2년 계약 체결하고 또 계약갱신 요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4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인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4년 끝나기 1개월 전에 세입자 보고 나가라. 내가 직접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를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된다. 2년 더 살 수 있다. 4년 더 살 수 있다. 답이 뭡니까? 주인이 4년 되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었다고요. 근데 한 달 전에 4년 끝나기 한 달 전에 나가라.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4년 살았으니까 한 달 막 끝나는 만기 될 때 나가라. 이러면 세입자는 나가야 된다. 2년 더 살 수 있다. 4년 더 살 수 있다. 답은? 뭐라고요? 4년 더 살 수 있죠. 원칙적으로. 그 자동 연장돼 가지고 2년 더 살 수 있다고요? 그 2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면 갱신되니까 2년 더 해서 4년 더 살 수 있다고요? 주인이 나가라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건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행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2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건을 5% 올려주고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고 더 살 건지, 안 그러면 나가라고 꼭 말을 해야 되겠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2년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면 또 자동 연장돼서 2년 더 살고, 거기에서 또 계약갱신 요건은 한 번은 어차피 행사할 수 있으니까 1회에 하나요. 그럼 또 2년 더 살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정감 청구인데 주택은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단 시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시도조례로 달리 정하더라도 시도조례가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는 없죠.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면 그 조례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시도조례로 달리 정하더라도 2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 대책안을 발표한 게 지난주에 발표한 걸 보면
주택 임대차에 대한 보수를 이때까지는 시도 조례로 정해놨잖아요. 주택에 대한 보수 뭐 5억 미만, 4억 미만, 뭐 예를 들면 6억 뭐 이런 식으로 9억, 12억 이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그걸 시도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정부가 10월 달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시도 조례 제정해가지고 공포하려면 한 1년 넘게 걸리고 지자체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죠. 빨리 개정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야당이 지자체를 뭐 많이 있는 데는 또 정부 말 안 듣고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행규칙으로 뭐 임대차는 최대 0.7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10월 달에 또 바뀔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바뀐 내용을 일단은 기억해야 되겠죠. 시험 보기 임박해서 한 달 전에 바뀐 거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내버리면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시험에 내더라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10월 30일 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바뀐 내용을 한 문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상가 100분 5라고 했는데 100분 5나 20분 1이나 사실은 같죠? 다만 법에 서로 표현이 다를 뿐이고요. 다 5%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가의 경우에는 9억 초과하면 5% 초과해도 됩니다. 9억을 초과하면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도 계약갱신 요구할 때는 5%밖에 못 올리지만 재계약할 때는 더 올려도 되죠? 지금 국토부 법무부 유권해석은 예를 들면 지금 계약 2년 했다 2년 했는데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고 세입자가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5%보다 많이 올려줘도 된다. 단 그 경우에는 2년 끝나고 나면 계약갱신 요건은 어차피 한 번은 행사할 수 있잖아요. 2년 끝나고 나면 계약갱신 요건을 한 번 행사할 수 있고 그때는 5%밖에 못 올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미리 올려주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5%밖에 못 돌리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월차임 전환율. 월차임 전환율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요. 주택은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죠. 여기는 낮은 금액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도 안 해줬을 때는 낮은 금액입니다. 현 임차인 권리금 평가액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낼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새로운 세입자 받으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가장 큰 금액. 그리고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행강제금도 감정가격,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세 개 중에서 큰 금액의 25%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이 있던데 공법하고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하던데 다른 게 아니고 농지법은 똑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던데 지금 처음부터 농지취득자익증명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받은 경우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없이 곧바로 처분명령 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드렸죠? 원래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줘야 되잖아요. 지금도 농지법에 보면 8가지 사유로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취득자익증명은 적법하게 받았는데 8가지 사유로 농사를 안 짓는 게 적발되면 인정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주고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처분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그대로입니다. 그거는 그대로고 근데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받은 경우 저 LH 시흥광명 LH 지구는 처음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의무기간 1년 안 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의무기간 지금도 1년 8가지 사유는 의무기간 1년 줘야 돼요. 곧바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 단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받은 경우는 아예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처분 명령할 수 있다고요? 그게 달라요. 처음에 농지취득자익증명 적법하게 받았다가 농사를 안 지으면 그거는 의무기간 1년 준다고요. 그 농지법에 아마 저 같으면 낼 것 같아. 그 25%로 바뀐 게 감정가격,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 공시지가 세 개 중에서 큰 금액의 25%라고요. 지금 큰 금액인지 작은 금액인지 큰 금액인지 작은 금액인지 오늘 오후에도 문제 계산하는 거 내놨어요.
계산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고 충격받아보고 공부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미 이제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좀 색다른 유형도 조금은 다뤄봐야 돼. 전부 다 막 어려운 것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이게 월차임 전환하는 거, 이것도 오후에 시험에 내놓은 것 같은데, 지금 기준금리가 현재는 얼마입니까? 0.5%죠? 0.5%인데 제가 오후에 문제는 기준금리를 1%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기준금리라는 건 3개월마다 한국은행이 계속 공시하니까 달라질 수 있죠. 왜 0.5% 더하기 2% 하니까 2.5% 하니까 예를 들면 월차임 전환율 계산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1억을 2.5% 하면 1억을 월세로 돌리려면 지금 현재는 2% 기준금리 0.5% 더하기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년에 250만 원이고 25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0만 8,333원인데 이게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1%로 하니까 계산하기가 쉬워요. 1% 더하기 2% 하면 3%잖아요. 그럼 3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25만 원 딱 떨어지죠? 계산기 없이 계산할 수 있도록 나중에 오후에 문제에 이게 기준금리를 1%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금리는 그렇게 시험에 낼 수 있어요. 꼭 0.5%, 지금 현재는 0.5%지만 기준금리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요. 법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계속 공시하기 때문에. 왜 이게 뭐가 있냐면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해놓고 다른 세입자한테 또 세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잖아요. 그거 계산할 때 기준금리를 1%라고 계산하라고 문제 내놨다고 오해. 그럼 뭡니까? 3개월 환산월차임, 그 다음에 현 세입자한테 세놓은 거하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세놓은 거하고 차액 2년분 곱하기 24개월, 그 다음에 실제 손해입은액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하라고 돼 있죠. 그거 계산하는 거 있다고요.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해보시고 만약 틀리보고 이러면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인데,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오직 주택밖에 없습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주택밖에 없다. 우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민법에서는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명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법률혼을 하면 그때부터 명의신탁약정 유효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보호 안 되는데 오직 주택만 보호된다.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거는 의식주는 해결해야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배우자 사망했는데 상속이 안 돼버리면 그냥 얼어 죽어야 되잖아요. 잘 곳이 없으니까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니까 주택은 승계가 됩니다. 상속이 됩니다. 근데 상가 없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상가 얻어서 장사하는 거죠. 뭐 노가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막말로. 그래서 상가는 상속이 안 되는데 주택만 상속된다고, 사실혼이.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사실혼하고 법률혼하고 차이점은 오로지 혼인신고하고 안 하고만 차이가 있습니다. 유부남 유부녀는 사실혼 안 되죠. 사실혼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혼인 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사실혼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하고 사실혼하고 둘이만 있다가 임차인 사망하면 상속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촌 이내의 상속인이 한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상속인에게만 100% 상속이 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전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은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부모, 이 임차인의 노부모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둘이만 살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둘이만 살다 사망하게 되면은 이 상속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럼 노부모 모시는 사람은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안 모시면 50% 상속된다면 누가 모실 것인가, 이렇게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시면 상속 한 푼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1년간 2년 임대차 계약을 해놓고 임차인이 사망했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1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남편이 사망했는데 계속 한 달 동안 꿈에 나타나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 주인한테 방 빼야 되겠다 하면 주인은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 주택 모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도 모두 다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명령 모두 다 있는데 상가는 9억 초과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못한다 했죠? 9억 초과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법에서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두 가지가 있다고. 설정 등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니까 언제든지 가능해, 계약기간 중에도. 그러나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계약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든 설정 등기든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증금 돌려받는 것과 등기 말소해 주는 게 동시행이 아니라 선의행입니다. 돈부터 돌려주고 보증금 돌려주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동시행이 아니고요, 임차권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습니다. 그러나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상가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기라는 표현 4번 나옵니다. 민법 임대차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주택임대차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죠. 특별법에 규정 없으면 일반법인 민법을 준용하잖아요. 민법에 있다고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은. 그래서 민법, 주택임대차,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고요, 주택임대차 법정갱신, 묵시적갱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2기라는 표현 4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기가 4번, 3기가 3번 있죠. 암기 프린터 30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30번 2기가 4번, 3기 연체가 상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상가 임대차 해지할 수 있고,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암기 프린트 30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자, 소액사건 심판법은 3천만 원 이하면 빨리 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재판하려면 2-3달 넘게 걸리죠. 근데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하면 3천만 원 이하,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속하게 빨리 간소한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 이해관계인 경우 동주민센터에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가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인에 이번에 새로 포함된 게,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계약갱신 요건을 거부하고 세입자 내보냈으면 전 세입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됩니다. 그 전 세입자는 다른 데 세놨는지 안 내는지를 알아야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 전 세입자는 주인 동의 없이도 이런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은 날 보증금이 얼마인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임차인, 임대인 인적사항은 요청할 수 없죠. 인적사항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는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만 인적사항 요청할 수 있고요, 전 세입자의 경우는 보증금이라든지 전입신고한 날짜 이런 거 요청할 수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이게 최소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각각 한 문제, 민법에 각각 한 문제니까 최소한 4문제 이상 나와요. 민법에는 2문제 나올 수도 있죠. 민사특별법이 5개 법률에서 6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5문제 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 이 프린터 한 장이 특히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87페이지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